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지금 현재도 채무자에게 돈을 못 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안타깝고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고 그 숫자는 무려 800분에 달합니다. 모든 분들의 사연과 그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신이 알고 있고 경험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도 돈을 못 받고 계시거나 추심 절차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추심 절차나 법률 절차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파악해서 그 절차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면 채무자는 더 이상 그 해당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하나요? 하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은 채권자가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채무자가 추가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은행과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압류의 효력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면 그 통장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법원을 통하여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시는 채권자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서를 늦게 받아본 경우도 있겠죠. 자, 보통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가 보정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소 보정 명령서에 보면 7일 안에 보정 명령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7일이라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간이 지났다고 사건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정은 보정 명령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정서 처리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상 7일이 경과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보정을 하지 않은 채로 몇 달이 흘러가면 안 되겠지만 법원에 따라서 보름이나 한 달까지도 보정 명령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싼 비용과 힘들게 진행한 소송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채무자가 어떤 통장을 거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통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해당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신용조사에서 채무자 은행 정보가 나오지 않나요? 하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채무자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한다고 할지라도 체크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신용조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입금해준 통장 정보와 다르거나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 주거래은행이라고 하면 체크카드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채무자 은행 계좌 조회를 꼭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조회 및 조사 보고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추심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채무자 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용만 있고 채무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하나도 모르는데 포기해야 될까요? 하면서 많이 물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아는 지인이나 친구 또 거래처 등에 돈을 빌려주시면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지만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주민번호를 파악해야 나중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고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몰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내용만 있으면 채권자 관할 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송금한 입금 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은행을 통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에서 해당 은행으로 제출명령 등본을 보내고 해당 은행은 법원에 회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람해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파악하고 간단하게 보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채무자를 잘 특정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사실조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등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국세청, 경찰서, 각종 관공서 등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여 하나씩 절차를 밟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채무자 은행 계좌에 채권 압류를 하거나 살림살이 동산 집행 및 경매 신청 등을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이런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지,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가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실무상 추심 업무를 하면서도 강제 집행을 하고 채무자를 만나면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죠. 아니, 압류한다, 집행한다는 통보도 안 해주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채권자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시죠. 만약 채무자한테 압류한다고 집행한다고 통지를 하면 통장에 있는 돈도 뺄 것이 뻔하고 집에 있는 고가의 살림살이 또 귀금속이나 명품도 다른 곳으로 치워버릴 것이 뻔하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 집 살림살이에 유체동산 집행을 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부동산 명도소송 후에 부동산 인도 및 강제 집행을 할 때 계고장을 붙이는 것과 달리 일반 강제 집행 및 압류를 할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 결정이 먼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채권 압류 결정문은 채권자용과 채무자의 거래은행, 즉 제3채무자에게 우선 송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무자용으로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경과 후에 채무자용으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기 전 채무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유체동산 집행은 요즘 전국법원 집행관 사무소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집행을 합니다. 1차 집행 때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고 강제 개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2차 때는 열쇠 수리공과 입회인 2명을 대동하여 집행관 허가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채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행이 완료되면 안내문만 붙이고 그 후에 경매기일이 지정되면 경매기일 통지서만 채무자용으로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류 및 강제 집행을 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할까봐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5번째는 판결 등의 집행 권한을 받고 채무자 거주지 살림살이에 동산 집행을 할 때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걸까요? 동산 압류 같은 경우는 민사집행법 189조 1항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 지배 및 보관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등의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제3채무자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채무자의 집 살림살이를 압류한다고 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용달차를 불러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경매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할 때의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에는 압류물에 대해서 봉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고 표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추심 업무를 시작했던 20년 전만 해도 채무자 집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 팁이라고 하면 액정 중간에 붙이고 식탁이나 냉장고에도 잘 보이게 빨간 딱지를 붙였죠. 하지만 지금은 채무자의 인권도 중요한 시대죠.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이나 평온함을 방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는 곳에 적당하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압류한 물건에 대한 표식, 즉 빨간 딱지를 훼손하고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본래 주인에게 가져다 주거나 경매가 안 되게 치워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또 채무자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압류한 물건을 가지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를 하러 갔는데 채무자가 이사를 간 채로 집안이 텅텅 비어 있겠죠.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당황스럽고 수많은 법비용만 날리고 멍한 경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 압류한 물건, 즉 빨간 딱지를 붙인 물건에 대해서 반출을 하거나 이사를 가버린 경우는 형사건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면 물건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100%죠. 그런데 이 경우 법을 잘 몰라서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이동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채무자가 압류한 물건을 들고 이사를 갈 때는 압류 물건 장소 이전 신청을 정확하게 법원 집행관 사무소를 통하여 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형법 140조에 따라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사를 갔는지 압류한 물건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압류한 물건이 없어졌을 것으로 의심되고 추정되면 집행관 사무소를 통하여 압류물 점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점검을 하러 법원에서 나가게 되겠죠. 만약 없어졌다고 하면 바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러 갔는데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 보관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사를 가버려서 압류한 물건이 없어서 경매가 불능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집행관 사무소를 찾아가서 경매 불능 조서를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경매가 불능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서를 토대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5가지 정도 많은 채권자분들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항이든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풀어나갈 방법이나 해결점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고 악성 신용불량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안타까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런 채무자를 상대로 저는 21년 동안 추심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심 업무를 해본 결과 그 어떤 상황이든 분명 해결 방법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법이나 그리고 추심 절차 또 자신의 돈과 권리를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저하고 지금처럼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분명 해결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